오늘 2부 함께해 주실 우리 소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나오셔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보학입니다. 예, 네. 장윤선 기자한테 이제 아무 얘기나 해도 편하게 얘기해 주신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어요. 오늘 좀 현안 관련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야기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좀 쉽고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법률 용어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좀 어려워야 또 법조인들의 권위가 사니까요. 그들만의 권위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예, 실제로 재판 당사자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오고 가는 내용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쉽게 바꿔보자라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법조계 내부에? 뭐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 법조인들이 국민들을 주인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한다 이런 의식이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예.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법이라는 걸 얘기하면 거부감이 먼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뉴스에서 뉴스는 나오는데 그 뉴스를 내가 이해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왕왕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자주 얘기했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뭐 파기 자판 뭐 이런 단어들을 알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나, 이런 건 굉장히 좀 서글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정치권에서 정치에 의해서 대화 타협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다 그거를 뭐 검찰과 법원으로 끌고 가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수사와 재판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뭐 본의 아니게 법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우리 국민들이 보통 그 열정과 성의가 있는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월드컵 기간 되면 온 국민이 축구 해설가가 되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참 법률 용어들 많이 쓰고 법조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 소보학 교수님은 아주 주목받았던 타이밍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그리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이후에 2심에서, 그러니까 대선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피고에게 주어지는 시간 7일, 그 이후에 뭐 상고 이유서 내는 시간 20일, 이거 다 확보하면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 취재 편의점에서 하시면서 이게 주목을 많이 받으셨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때는 사실 국민들이 선택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어느 후보자가 나라를 이끌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를 국민이 선택해야 될 시점인데, 그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급속하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속도를 내면서 달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뭐 9일 만에 그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대법원이 작정을 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렇다면 이들이 이 상황에서 유력한 그 대선 후보를 거꾸로 틀릴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일까, 이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에 피고인에게는 7일에 그 재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뭐 건드릴 수가 없는데 22일에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간, 이것을 저는 이들이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5월 11일, 12일이었습니까? 하여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있었죠. 등록을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더 이상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들이 파기 환송 형식으로 해서 2심으로 내려보내고 후보 등록을 기다렸다가 이제 재상고를 받아서 유죄 취지로 그 확정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당이 내세운 후보에 대해서 찬반 투표하는 대선이 그 되고 말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거니까요.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 판결 자체는 유효한 판결로 그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건 틀림없이 대법원이 작정을 하고 함정을 파고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피고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 어찌 보면 허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함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당시 여당의 후보를 뭐 새벽 3시에 막 바꾸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뭔가 그런 판들이 미리 짜여져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듭니다. 그러면 현안이랑 이걸 좀 연결시켜 보자면 어제 일요일에 그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지금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재판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재판 진행 여부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일임하고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 끝나고는 반드시 이 재판을 받을 것을 약속해달라. 이런 주장과 요청을 하거든요. 이 말은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김용태 의원이 나이는 젊은데 정말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한 정치인 같은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대통령이 취임 뭐 20일 만에 여야 간의 어떤 그 협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야당 대표들을 초청을 한 것인데 정상적인 상황 같았으면 지난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마땅한 자리인데 거기에다 대고 대뜸 대통령의 어떤 재판 문제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무차별적인 검찰의 수사를 받았죠. 예. 약 3년 동안 뭐 투입된 검사만 연인원이 한 150명 된다는 것이고 또 압수수색만 뭐 367회인가 예.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나마 알려진 게 그 정도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5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재판은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진술, 조작된 증거에 의한 기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에 넘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재임 중에도 그 법원이 원하면 재판을 받으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84조에서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소출하는 것은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것을 단순 기소를 넘어서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 대부분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운 기소뿐만이 아니고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중지하도록 그것이 이제 우리 그 헌법의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할 때도 그렇고 이재명 그 당시에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이미 기소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법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대법관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정해가지고 분명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이 마땅했거든요. 그게 이제 혼란을 막는 막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일선 재판부에 떠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떠넘기고 뒤로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5개 재판 진행되는데 각각의 재판부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라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2심 재판부든 뭐 이런 데가 이제 무기한 재판을 연기하긴 했지만 이것은 종국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는 공판을 다시 열 수 있다. 현직 대통령 보고 재판을 받으러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사법부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유죄를 추궁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국민이 선택한 국가의 원수고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 아니고
판사들과 검사들 앞에 선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나 또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을 원칙대로 소신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에서 이것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법으로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형사재판은 정지되도록 법을 우리가 바꿔서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이런 점을 대통령실에 처음 불려간 그 김영태 의원이 언급한 것은 이건 정말 무례한 언급이었다. 협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뭐 정파가 다르면 소위 말하는 그 공격성 발언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흔히 말하는 시와 때를 좀 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대부분의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를 위한 자리, 여기에서 이 발언은 협치를 깨자는 말처럼 들려서 네,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관련된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 이게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권으로 권력을 분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권이라는 것은 입법권에 의해서도 견제를 받아야 되고 행정권에 의해서도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법을 예로 든다면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가 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사법부가 갖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법부의 독립이라 그래서 입법권, 행정권 위에 있는 어떤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봤다시피 대법원장이 명백하게 선거와 정치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다가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저는 추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재판장에 가서 재판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잘못했을 때 국회는 입법부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다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면서 청문회 나가는 걸 거절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헌법 최고의 원칙은 주권재면의 원칙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최고의 위치에 있고 국민들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허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방패막이로 내세워가지고 모든 일체 비판과 감시를 거절한다. 이것은 저는 사법부의 오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법관이 혹은 사법부 자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이랄까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판사를 벌 주려면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것도 판사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권한이나 기준이 되는 건 국민들이 만들어준 권한일 것이고, 그리고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텐데, 이 사람들은 왠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문제 제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지규현 판사인 것 같아요. 지규현 판사가 지금 내란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룸사롱 접대 의혹 등의 논란을 일으킨 것도 일으킨 거지만, 그 전에 그냥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윤석열 구속 취소, 이 판단은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주 잘못된 판단이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죠. 이거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속기관의 산정은 날로 한다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수십 년간 우리가 형사 실무 관행이 그렇게 해왔는데, 더군다나 내란죄는 국사법 아닙니까? 윤석열은 내란죄 수괴 우두머리고, 이런 사람을 그 독단적으로 시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것은, 저는 지규현 판사가 명백하게 내란 세력의
어떤 동조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피고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맞습니다. 한 거잖아요. 예, 그 이후로는 또 해석과 관행이 다시 다시 예전으로 일로 돌아갔거든요. 하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침을 예. 내리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런 걸 내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 사법부의 독립, 그 어떤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은 정가의 보도를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잘못했을 때 뭐 당연히 그 형사 소추를 받게 돼 있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뭐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판사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는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그렇죠. 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뭐 대법원장, 대법관, 지검 판사를 비롯해 가지고 이들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어떤 탄핵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네. 탄핵을 원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여당을 향해서 입법 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의석수가 많아진 민주당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입법 독재라는 둥 어떤 한 정파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둥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정당한 겁니까? 저는 뭐 입법 독재라는 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국회 의석 분포를 만들어준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결정입니다. 결단이고 또 다수 세력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소수 세력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저쪽이 협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저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 하거든요.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법에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행사를 한다. 네. 라면 그 부분은 뭐 사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다수당이 뭐 탄핵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 마땅치 않게 보이고 옳지 않나 보인다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는 맞습니다. 것이죠. 예, 그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또 표로 그거는 심판이 될 것이거든요. 오늘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저랑 생각하시는 게. 예. 네.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